하는 부분을 함께 현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탐구적이고 대학 교수 출신 저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이 송파에서 한번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송파는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여기 오늘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37군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파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가지면은 그것이 서울의 발전 방향, 또 대한민국 도시 발전 방향의 큰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김현배 의원님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시 한번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방향일까 생각해서 처음에는 도시 개발 해봤다가 도시 발전 해봤다가 도시가 지금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살기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든지 문화든지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또 도시가 지금 새로운 AI 시대의 산업화에 적합한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인재들도 모여들고 이것이 이제 송파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서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기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좀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여유롭게 이렇게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도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우리 또 개인사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갑 조재익 지역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재익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송파구갑의 김용배 의원님께서 아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말씀 드릴 시간인데요. 축사 말씀은 먼저 시간 관계상 또 빨리 이동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님이 축사 말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송파에 왔습니다. 그 유명한 송파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중에 서울의 중심 송파에 왔는데 송파 여러분 응원합니다. 송파가 잘 돼야 서울이 잘 되고 서울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조재희, 남인순 그리고 박성희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제 서울의 경쟁력 만들어내는데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시면서 최고의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정책을 펼쳐낼 것입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도 이분들이 일본의 그 잘 나간다는 데를 보고 오셨는데 거기보다 10배는 잘 나가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또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도시가 경쟁력 그 자체 아닙니까? 예, 프랑스보다 뉴욕보다 더 나은 도시 서울 송파에서 시작해 보시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저희 지역에 재건축을 했는데 아이고 입장이 다 달라서 50명이 와서 50명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시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망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같이 의견을 모으니 조금씩 양보하니까 최고가 만들어져서 재건축이 동네를 확 바뀌었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중랑구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이 주도하셔서 확 바꿔서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서영교와 우리 계신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까 구호로 외쳤는데 화이팅! 용적률은 높이고 분양가는 분담금은 낮추고 안전하고 빠르게 가자! 한번 해볼까요? 용적률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안전하고 빠르게 가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뒷받침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있는 축사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영교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축사 말씀 해주실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병의 남인순 국회의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특히 이 송파를 찾아주신 저희 동료 국회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예, 그리고 바쁘신 우리 김남근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까지요. 이렇게 송파에 5분의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아마 오실 일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조지혜 위원장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송파 발의 조지혜 위원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송파 구민들과 함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론, 정책 토론에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을 모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조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송파구가 개청한 지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규모 도시 개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의 여러 가지 자족 기능이나 또 주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송재련에서 많이 오셨죠? 예, 송파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송재련과도 얼마 전에 제가 간단히도 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 서울지구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방안들을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특별위원장이시거든요. 이따가 질문 있으실 때 김남근 위원장님한테 주로 많이 물어보시면 다른 의원님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송재련 회원님들 만났을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궁금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토호제가 해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고 토호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일괄적으로 묻지 말고 어떤 정성적인 어떤 지표에 따라서 핀셋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한꺼번에 묻느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부분도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용적률도 올려주고 또 분담금 낮춰준다고 하는데 사실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50%를 또 그 임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비율이 너무 높아서 왜 서울만 높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하시는데도 송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서울지역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송파의 사정을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분담금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좋은 방안들을 함께 오늘 모색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운 날인데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올 한 해 소원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속상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인승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동영상 시청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또 내빈 한 분이 또 오셔서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홍경화 송파구 지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축사 말씀을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또 여기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우리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화면으로 함께 잠깐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서울 도시경쟁력 정책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7분의 국회의원분들이 나오시는데요. 모두 다 하나같이 정말 서울의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관련돼서 전문가이시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회 마련해주신 7분의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저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희 위원장님 토론회 만드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록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좋은 의견을 함께 드리겠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공식 행사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 도시 경쟁력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단장님으로 박홍근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패널로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남근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그리고 조재희 최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그리고 또 알찬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자리하시는 동안 여러분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박홍근 우리 단장님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잘 들으시면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행을 이어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왜 단장이라고 하느냐? 저희가 작년 8월에 일본을 여기 계신 6명에다가 오늘 모두 온 오기영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서한긴 의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본을 그 대학교 아래 방문했는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역대 어떤 의원 그 회의보다 더 치열하게 저희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자부다이라든가 록봉기 힐스라든가 이런 그 개발된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도쿄도에 가서도 이 도시 관련된 국장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일본의 도시계획학회와의 깊은 심층적인 그런 토론회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이제는 꺼졌다 생각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지난 20년 이를 갈고 준비해왔구나, 정말 지롭게 준비를 해왔구나, 일본의 이 도쿄도의 경쟁력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제가 방문했고, 그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임에 선수가 4성이다 보니까 단장을 맡아서 다녀와서 지금 단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두 있습니다만은 그때 참석한 분들이고 또 서울대 의원들이란 만큼 이 도시 경쟁력, 특히 주거정책 관련해서는 다들 내놓으라 하는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발제와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민주당은 이런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냐, 좀 등한 시우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평가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시장 때 물론
그전 때 뉴타운을 무리하게 지정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지체되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오세훈 전 시장 때, 현 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이어받은 박원 시장 때부터 이제 출구 전략이 무색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매우 현격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1인 가구가 42%가량, 2인 가구가 한 26, 7%에서 68, 9%가 이제는 1인 가구예요. 옛날 서울의 가구 형태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요. 서울은 더구나 지금 자가 보유율이 50% 미만 아닙니까? 여전히 2038년까지는 공급이 필요한 그런 대도시입니다. 아무리 인구수가 1000만에서 930만을 줄어들었고 또 경기도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 공급이 있지 않았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정말 얼마만큼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가 우리가 정권을 운영하는 능력의 평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희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공공이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대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그 금융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빠르고 얼마만큼 충분히 공급하느냐가 공공과 민간 두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특히 공공은 마중물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주거 향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주거 정책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것을 간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제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13일에 1월 13일에 서울 정비조합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리버사이드에서 110개 정도의 조합장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쭉 제가 생각하는 구상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생각은 자리하다 보니까 밝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주로는 이제 우리 당의 재건축 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이쪽 분야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사실은 민생 전문가였고 또 지금 들어와서 이 주거정책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남근 의원님께서 기도 발제를 한 10분가량 정도 넘었나요? 15분가량? 예, 15분 정도, 그럼 15분 정도 해주시고, 앞부분이 지금 원래 10분 예상했는데 지금 30분 걸렸더라고요. 앞에 행사가. 그래서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발제에 대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소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그 현장 질의를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질의를 듣고 나서 자유롭게 플로에 계신 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남근 의원님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의원님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추운 날이고 그래서 저희가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도시경쟁력 정책토론회의 그 첫 순서로 우리 서울시당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님께서 발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성구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예, 몇 번 강조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왜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지난 8월에 같이 이제 동경을 방문해서 거기에 도시 재생 사업,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저희도 좀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와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 서울의 도시재생, 서울의 재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또 저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이제 법을 집약시켜서 곧 구정이 지나면 2, 3월에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송파적의 특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질문들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1980년대 말서부터 잃어버린 이제 30년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이제 겪었죠. 도시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도시가 개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이 이제
이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도 이제 많이 남게 됐고 도시의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동경의 어떤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하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가들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도심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들, 특히 이제 구릉지가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이제 많이 높이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본 데들이 이제 동경역 이제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한 게 아자부다이라고 해서 이제 아자부다이, 그다음에 옛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해서 유명세를 탄 게 록본기라는 데인데 록본기 이제 그런 데도 힐즈도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토라노몬이라는 이제 지역도 가보고 있었고 시부야라는 지역들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재생의 모델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쿄 동경역 이제 그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거기서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소위 이제 개발권 양도제, 소위 용적률 양도제라는 걸 이제 실시했습니다. 동경역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낙후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역 주변에 낙후된 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쫙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본 용적률을 정해놓고 그 기본 용적률보다 낮은 데들은 그 낮은 것들을 이제 용적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제 팔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경역을 개발할 비용들이 없었는데 동경역은 어차피 고층으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서울역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동경역 개발을 하는 이제 주체가 이제 그 용적률을 주변에 이제 팔아서 저 용적률을 이제 주변에서 활용을 해서 고층으로 개발하려는 곳들이 이제 그걸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그 용적률을 팔아가지고 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송파의 풍납동 그 문화재가 많이 발견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은 고층으로 고밀도로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의 기본 용적률에 미달하면서 개발 못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용적률을 주변에 이제 고층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아마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다 용적률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이제 뭐 문화재 보존들도 하고 거기서 개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저층 개발을 하면서 개발 이익 같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비용 부담이 많을 때 그 부담들을 덜어주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뭐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이제 그 뉴욕시가 이제 그 맨하탄을 개발을 할 때 그런 용적률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활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에도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곳들이 있죠. 서울에 이제 풍납동뿐만이 아니라 또 강북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문화재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세운상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종묘 개발이 문제가 됐잖아요. 종묘 앞에 이제 고층을 짓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지정 이런 것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저층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남는 이제 용적률을 예를 들면 그 주변에 고층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에 이제 양도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그것들을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뭐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걸로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성북 지역에서 그 성벽이 있는 그 우리 이제 서울시에 성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고밀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이제 문화재가 있는 그런 데니까요. 근데 거기 굉장히 이제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기름역 이런 지역에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역 주변이니까 그런 지역인데 둘을 이제 결합을 시켰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을 결합을 시켜서 그 성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역세권이 있는 지역으로 대고 이제 여기는 뭐 한 40층 이렇게 높게 개발을 해서 오고 그다음 거기는 이제 뭐 저층으로 뭐 한옥 뭐 이런 좀 그 우리 문화재적 성격들을 잘 보존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성공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계신 지역구에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구청장일 때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했던 사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아마 송파 여러 군데에서도 또 이렇게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봐왔었고요. 토라노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서 아파트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밑에 터널도 놓고 또 뭐 록봉리나 아자부다이 같은 데 특색은 문화 시설들을 많이 거기다 했습니다. 뭐 박물관도 그런 같은 것들. 우리도 이제 공공기호로 이제 뭐 일정 지역에 뭐 문화 체육시설 같은 걸 확보를 합니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보를 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도쿄에서는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외국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문화 시설,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뭐 그 질문한 것 중에 보니까는 뭐 거여 마천 지역을 개발할 때 이걸 주거로만 개발하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교통에 상당히 결절점 같은 뭐 그런 이제 위치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그런 종합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주거로만 개발하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잘 결합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울의 경쟁력도 높고 송파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저희들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영감, 시사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 이제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그런 것들이 영감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도시의 기본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송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계획이나 이런 걸로 또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재희 위원장님 그때 제가 보니까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 하던 지역만 잘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 하셨고 송파에서도 동경의 또 그런 이제 그 도시재생 재개발의 모델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이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들을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금 삼고 있고 서울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그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착공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에 비해서 2022년에 한 24% 정도 줄어들었고 그 23년에 한 50 몇 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024년에도 한 4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착공이 줄어들면 그 후유증이 언제쯤 나타나냐면 3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하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2022년에 줄어든 게 언제쯤 나타났겠어요? 그 후유증이 2025년에 나타나죠. 작년에 이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서울 지역의 집값이 이제 불안해지게 하는데 2022년에 그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게 지금 영향을 미쳤고 어느 때 또 더 심해지겠어요? 아까 2023년에 50몇 프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올해죠. 2026년. 그래서 올해가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주택 공급이 이제 입주 기준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2027년에도 해소가 되기 어렵죠. 2023년에 또 한 4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마 2027년을 좀 지나가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아주 비상하게 지금 이제 그 주택 공급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공공 재개발도 뭐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또 민간 재개발도 뭐 민간 재건축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비상한 상황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전략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지금 뭐 반영돼 있어서 이제 2월달에 본격적인 이제 논의를 하고 아마 2, 3월 내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을 대폭 단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들을 지금까지 이제 따로따로 해왔는데 그럼 기본계획도 수립할 때 그걸 위해서 공람 권고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도 의견 들어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받아야 되고 여기서 후딱 입력하죠. 그리고 또 그게 지나면 다시 또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는데 공람 권고해야죠. 또 뭐 그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가야 되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가면 뭐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대기하고 있는 안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시 시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의 안건들을 어떻게든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리려고 이제 새치기 전략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뭐 새치기 안 빨리 해봐야 뭐 빨라야 뭐 6개월, 3개월 이제 빨리 하는 건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 또 정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잘 세우질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러프한 수준에 있어서 뭐 여기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뭐 짓는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아파트를 몇 개 동을 짓고 뭐 어느 동은 뭐 40층으로 짓고 어느 동은 30층으로 짓고 뭐 평형으로는 몇 평형을 몇 세대를 만들고 이런 구체적으로 세울 때 보면 처음에 있는 정비 계획하고 안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정비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쭉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 뭐 이런 이제 건축 뭐 통합 심의를 받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하세월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엄청나게 시간들을 이제 잡아먹는데 사업 시행 계획이 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 받고 거기서 이제 뭐 누구는 분양받고 누구는 청산하고 뭐 이런 걸 정리해서 다시 또 관리처분 계획을 또 잡는데 그 사이에 한 또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어떨 때 또 분쟁이 생기면 5년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뭐 우리는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동시에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들을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상당히 단축되겠죠. 이렇게 되는 시간들을 뭐 그런 이제 전략들도 이제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가 완료돼야 그때부터 또 이제 철거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철거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철거하고 또 착공하고 후딱 또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주를 완료하기 전에 이주 그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철거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다 결정해놓고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이제 철거를 착공하겠다는 또 준공이 되고 한참 또 대지 측량해가지고 거기에 또 대지 측량해서 지분 정리해가지고 등기하는 데까지 또 한참 걸립니다. 어떤 때는 준공하고도 뭐 2, 3년 동안 지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등기가 안 나는 것도 허다한데 미리 이제 준공하기 전서부터 지분 다 측량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준공하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행정기관끼리 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왜 지연이 되는지 잘 주민들도 모르고 뭐 서울시나 국토부도 모르고 그런 게 허다했는데 이견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즉각 보고를 하도록 해서 국토부가 개입해가지고 즉각 해결하는 이런 절차도 좀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자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쫙 통해서 이제 절차를 많이 줄이겠다는 것들도 있고 뭐 용적률에 대해서도 지금 뭐 높이 기준, 공원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가 어려워요. 용적률을 찾아먹으려면 또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건폐율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높이가 제한되고 뭐 공원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좀 많이 그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용적률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정 상한율 1.3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민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의를 좀 더 해서 진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좀 공공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표준 건축비로 이걸 매입하게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적어서 그 임대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제 사업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비용도 이제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기본 건축비 때문에 분양가 책정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높여줘서 사업성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일 문제가 이제 공사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일정 단계 가게 되면 이제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내놓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다 됐는데 그 입주일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 지금 이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공사 중단하고 이제 너희들 입주 못해 이제 이렇게 반협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많이 올려줬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직권으로 그 국토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공사비를 올려줄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 최근에 이제 재료비도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도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게 700억, 8억, 막 1000억씩 막 올려줘야 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기에는 뭐 어떨 땐 뭐 700억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140억으로 끝나고 그런 거 허다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발해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진행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게 적정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공사비 문제는 오래 끌지 않고 이제 끝내게 하셔서 사업성을 유지하겠다든가 또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성을 보존하기 이제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또 사회자가 또 지금 계속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동의율 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를 계속 받는 과정에서 서로 받을 때마다 동의율 충족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앞에서 뭐 2반 제안을 하고 해서 받은 동의율 30%, 뭐 2반 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받은 50%, 초기 단계에서 받은 동의를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까지 계속 유효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취하겠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의 특히 세입자들이라든가 이제 분양을 포기한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이제 원주민 정착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 다 짜고 이주할 때 돼서 이제 갑자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주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아예 반영을 이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주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거는 이게 뭐 영세민이나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주 수요가 많은 곳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들을 아예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부터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이제 제기됐던 많은 내용들을 좀 새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그냥 뭐 민간에 맡겨두는 식으로 하지 않고 민간이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입니다. 국회 사정이 뭐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잘 논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한다 또 야당이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잘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을 빨리 끝내고 이제 부정전하면은 뭐 이런 민생 입법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이제 빨리 입법을 하게 되면 이 입법에서 입법 빨리 되면 이 입법에서 굉장히 또 혜택을 받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법이 지연돼 가지고 또 뭐 정기국회까지 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또 뭐야 그러면 또 법 개정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또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뭐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들은 우리 사회자분이 계속 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진주를 해주시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런 시간에 눈총을 준 건 아니고요. 딱 15분 지나면서부터 눈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딱 상황 올린 결과가 있습니다. 이따 또 이제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궁금한 거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많이 공부가 돼 계시죠? 성북 지역이신데 그 지역에도 둘이 다 성북 지역인데 워낙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과거에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현장을 좀 가서 조합 그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국회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용적률 거리부터 시작해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좀더 뭐 필요하다면 이따 토론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적률 제도나 용적률 거리 문제나 아니면 이 공공기여 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뭐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민간 이 재개발 재건축, 민간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기간의 이 절차의 간소화, 단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만큼 부담과 비용을 줄여줄 거냐 이 측면이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아까 공사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동일 등 주민들의 갈등이나 그 절차의 좀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제가 법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제 정부도 지금 1월 말에 좀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공급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한 우리 평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주택에 대한 부분과 함께 향후에 민간 이 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원책이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그리고 조재희 위원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는 우선 선수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주인인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우선은 성북구청장을 2번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도 여러 직을 거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선 의원이세요. 우리 김영배 의원님의 토론 말씀 4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하고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과선배님이시라 아주 이렇게 제가 잘 모시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면서 이제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저도 2010년부터 18년까지 이제 성북구청장을 했는데 성북구청장을 제가 당선됐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뉴타운 광풍 이후에 이제 출구 전략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가 제가 친환경 무상고시 처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성북동에 있는 구역이나 아니면 장애동에 있는 구역들이 가면은 시장하고 저하고 가잖아요. 찬성 100명, 반대 100명 오셔가지고 장위시장 이런데 이제 성북동에 저 성북 밑에 완전히 가운데 시장하고 저하고 껴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찬성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나머지 100분은 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주민들끼리 거의 뭐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반복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적인 그죠 주거 권리라는 게 또 있고 적어도 우리가 65불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35,000불이 넘는 그것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또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송파 지역은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민들도 많으시고 그동안 여러 논의를 해오셨을 텐데 우선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 중에 그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건축물 위반 같은 경우 혹시 있으세요? 질문들이 송파에 굉장히 그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다가 국토위 간사를 하고 있는 복기왕 의원하고 현재 특정 건축물 위반 문제 관련돼서 법안이 10여 개 이상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의 박홍근 의원님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정협의를 제가 정책위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이긴 한데요. 저도 정조위원장이어서 우리 정책위 회의에서 몇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경에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논쟁 중인데 이제 개인주택의 경우에 330회배, 그러니까 100평이죠. 100평으로 할 건지 그 절반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이제 용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거나 해서 이렇게 한 경우에 별도 이제 방을 만든 경우에 이게 이제 가구가 늘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그건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양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가지 뭐 쟁점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다음 주 화요일 경에 큰 틀에 이제 결론이 일단 1차적으로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총괄 간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정과제 7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다만 이게 이제 특혜를 준다.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소위 근생을 주택으로 쓸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구가 증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특혜를 그야말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 겸해서 드리고 전국에서 아마 15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이 자가율이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49% 정도 되고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아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잘 진행을 하되 송파 같은 경우는 문화재 부분은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국 최초로 제가 부청장 할 때 저도 고민하다가 거기가 서울 성곽이라고 한양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을 가르는 기준 아니에요? 성북은 왜 북이냐면 사대문 바깥 것들입니다. 사대문 안 것들은 종로고 그 사대문 그 도성 자체가 경계예요. 성 자체가. 그러니까 성 바깥은 성북이고 성 안은 종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적률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안값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이제 아까 용적률 이전을 할 수 있는 이양제를 전국 최초로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이제 불복을 겪다가 지금 이제 기름동에 있는 곳하고 신월곡 1구역이죠. 거기랑 결합 개발을 이제 했는데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기 이제 풍납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충분하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재나 이런 것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충분하게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으로 빌자면 비상한 희생에는 비상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송파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송파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불균형하고 이게 미스매치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는 이제 특정 가구 3인 이상 세대들만 몰려 있고, 근데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밸런싱 같은 게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여러 이러저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김남근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송파의 맞춤 고민이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저도 구청장에서 사실 늘 하던 일이 이거였기 때문에 늘 뭐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파에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정 건축물은 소위 이제 우리가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게 보통 베란다를 튼다든가 옥상에 이렇게 옥탑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서울만 한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주거용이 한 4만 9천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신속 추진 과제로 아예 지정해서 제가 국토부 서울시 국장 다 불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양산 조치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0제곱미터가 아닌 660까지 넓혀달라는 게 제 요구이고, 근생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공익중개사 송파 지회장님 되게 관심 많은 부분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완고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제가 또 건축법도 같이 냈습니다. 지역의 건설 경제도 살아야 되고, 특히나 지금 2겹 1.5m로 해가지고 10m까지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서 1조 사선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불법을 양산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더 올리자.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이것도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통과되면은 1층에는 필로피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위에 2, 3, 4 또는 5층까지는 지어서 그래서 좀 더 지역의 주택 공급에 원활한, 다 이제 아파트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천의 최기상 의원님은 법관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신데 전국 이 판사들의 대표 역할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당의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 밑에서 수석 부의장으로 여러 지금 분과를 다 챙기고 있는, 정조위원을 챙기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정책위에서 수석 부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매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다 모여서 김홍배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거를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주로 혹시 국토부나 기재부나 관련한 부처에 관한 전달사항이 있는지 우선 잘 들으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를 20년 하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한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작부터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재판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 법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혹시나 법원에 오더라도 좀 신속하게 판단을 해주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보자라는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 잘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조재희 위원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구청장도 하셨고요. 서울시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최현일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최 기사분이 너무 빨리 끝내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원래 축사도 짧게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토론도 짧게 하는 게 좋나요? 네, 그런가요? 그래도 영등포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 말은 좀 하고 가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을 한 4년 전에 잠깐 했는데 가장 어려운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 기획. 그분들 민원 이슈 들어오면 아까 뭐죠?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죠. 일단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치 못하면 만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찬반이 있잖아요.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거 이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도 피할 수는 없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이거 주거 문제는 진보니 보수니 영역을 떠나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말합시다. 오세훈 시장 뭐 허우제도 좋고 처음에 5년 중간에 잠깐 쉬었다고 5년 10년을 했어요. 근데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잖아요. 한강이 뭐 세빛동등서, 한강버스 갑자기 뭐 멈추지 않나. 뭐 있어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집값도 뭡니까 주거 정책 공급도 많이 해주겠다. 그 기대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사기 중에 사기가 신통기획입니다. 이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감때 질타했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2027년까지 내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026년 현재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에 착공이 들어간 단 2개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오피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택 공급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1년하고 지금 2년 그 한 1년 사이에 어떻게 하고 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서울 시민들이 그것에 기망을 당하고 또 이게 손다는 거죠. 이게 그런 착각이 있어요. 진보 이게 민주당 우리 진보 동포는 집값이나 이런 경제 문제는 약하다. 대신 후피한 이런 보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뭐 집값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건 잘한다는 그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봤고 지금 오세훈 시장 10년을 봤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죠. 또 하나 뭐냐면 SH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SH가 서울 주택 도시개발공사예요. 쉽게 말하면 공공연행에서 집을 공급한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강버스, 세빛성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고 있어요. 집을 안 짓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급감을 했습니다. 취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전 2020년 한 해만 건설력 임대주택이 7,057호인데 지금 현재 2023년도 이게 2년 전에 20분의 1, 334억, 20분의 1로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돈들을 한강버스에 51억, 세빛성에 128억, 서울리 항암 이런 데다가 본인의 대권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지금
몰각해가지고 이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거 정책이 공급 측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송파구가 강남 3구죠. 2023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갑자기 또 집값이 올라오고 난리 나니까 재지정하는 사태가 나. 그때 이후로 서울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 우리 정부에서 토지 허가제 관련 또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뻔뻔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세 가지 말씀드리냐면 신통계, SH, 토어제 등 서울시 정책이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만 했더라도 여기 계시는 송파구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분들의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들 7명 우리 선배님들 조직 기관에 계시지만 진짜 서울시장의 역할,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 특히 주거복지, 주거 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그분의 사고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일머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년 동안 특히 현재도 거의 장밋빛 허상만 기대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김남근 위원장님이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박홍근 우리 의원님께서 또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송파구에서 요런 이제 이 토론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송파구가 아까 37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또 해법 또 필요하고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민주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 정확하게 또 견제해서 주거 정책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오세훈 시정이 절반 좀 넘고 박원순 시정이 절반 좀 이하인데 지난 이 20년이 매우 서울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각각 시정이 근데 이제 주택의 공급 문제 관련해서는 둘 다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만 제대로만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장과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그것은 우리도 전혀 이견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로 생각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단축했는데 실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는 이렇게 가진 않겠다. 우리는 이제 집권이라는 만큼 책임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재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잘하시잖아요. 이제 뭐 교수이시면서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의 역할 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 다 하시고 저희가 서울 시민의 꿈 이룸 특별위원회 약칭 시민의 꿈 위원회라고 제가 주도적으로 늘 공부하는 모임이거든요. 서울에 대한 공부하는 모임의 멤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분 중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우리 조재 위원장님 오늘 행사까지 좋아하시는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파에서 남인순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번 보시다가 여러 번 보시니까 좋죠. 네. 그 오경 의원님 우리 송파 시민들이 의원님들 보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올라오십시오. 조금 늦게 오셨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십시오. 네, 크게 박수 치세요. 오경 의원님 오늘 코스피 5천 찍었잖아요. 우리 당의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한 특위가 만들어져서 대통령 공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을 5년 안에 임기안에 5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7개월, 8개월 만에 달성을 해버렸네요. 완전 조기도 아니고 조기 달성을 했거든요. 그 주역입니다. 이 코스피 위원회를 지금 다 5천 명을 만들어서 천상 이러다가 코스피 7천 위원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 듣기로 하고요. 조재희 위원장님께서 토론 듣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한 25년 전에
세종시를 기획할 때 제가 총괄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종시를 한 2,500만 평 땅을 매입을 해서 둥그런 형태의 이제 세종시를 초기 기획을 했고, 지금은 뭐 조치원하고 전동면하고 쭉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서 세종시가 길쭉하게 되었지만은 원래는 동그랗게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걸 그때 이제 이 도시를 하나 만들면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라든지 또 저 로키 산맥 안에 있는 어떤 도시든지 이런 쭉 도시에 가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세종시를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산업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래서 그때 이제 클러스터라는 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도시에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지식인들이 붙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이런 등등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 때 국가는 전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만듭니다. 도시를 매입하는 것부터. 그럼 그때 어떻게 그 2,500만 평을 다 매입을 했느냐, 한꺼번에 의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보상가를 2배를 줬습니다. 그 영기군, 물론 충북에도 조금, 그 북면 청주 쪽 조금 들어가 있지만은, 당시 지가에 2배를 주니까 이게 거의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 때 국가가 아무 돈 안 들고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올림픽 할 때 올림픽 공원은 그냥 강제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지구 정리해가지고 지주들이 이렇게 좀 사실 손해 보면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에 자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같은 경우가 1890년대 산업화가 일되고 나서 돈이 좀 벌어지자 그때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리도 파리 같은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비엔나를 쉽게 말해 재개발한 겁니다. 그때 그 재개발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냥 건축가들이 재개발하면은 재개발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비엔나에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 경제인, 건축가, 예술가 이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서 오늘날 그 아름다운 그 비엔나 도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행 가면 그 쉽게 말하면은 2천만 원짜리 그 저기 시계 뭐 보석 이런 것만 굉장히 비싼가 이렇게 보는데 그 도시가 아름답게 이렇게 링로드 만들고 한 게 그 당시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런 아이디어의 집약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느꼈던 점을 잠시 보태드린다면은 처음에 우리 박홍근 단장님이 일본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모델을 싫어하면서 또 좋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모델 하면은 일단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부분들을 많이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시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한 단계 품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하도 개발을 한 곳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지하도 공간이 우리 잠실역 공간 저기 고속터미널 공간 보면 거기 뭐 숨 막힐 듯이 그 옷가게들 보면은 거기서 어떤 노동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 있으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지하 공간 개발 최근에 개발들 역사 개발들을 보니까 롯데타워 있죠. 롯데 123층 1층 그 에베뉴 있잖아요. 그것처럼 쾌적하고 안에가 아주 그 비싼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아마 내가 거기에는 우리 여기 잠실 운동장하고 저기 삼성동하고 앞으로 마이스 저기가 개발되면 아마 그렇게
식으로 아마 삼성동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도시 개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냥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도시를 만드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어디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뭐 잠실역은 물론이거니와 예컨대 여기 오신 분들 마천동 이야기하시니까 마천역을 다시 만약에 재건축을 하고 한다면은 마천역 그 학교 밑에 있는 역사는 다시 아마 정부 돈을 들여서라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역사가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계단 얻다가 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민의 삶에 맞게 새롭게 한 단계 고품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걸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한 단지하고 아까 김남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하철 역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의견보다는 오늘 의원님들 많이 모시고 왔는데 오히려 좀 더 우리 송파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일 의원님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위원장님. 예, 좀 뒤늦게 오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호스피오 그 5천 사상 최초 달성 때문에 그 책임 맡고 있는 분이라 좀 늦게 오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6명 완전체가 오늘 일본 갔다 온 것에 대한 그 후속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오경호님은 변호사세요. 그리고 지금 도봉에서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약자 시선에서 이 경제 산업으로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경호님의 4, 5분 정도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원입니다. 오늘 실은 코스피 5천이 종가가 넘으면 제가 또 별도로 거래소랑 할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제 되지는 않았고 아마 장중에 5천이 넘어서 이제 이후에는 뭐 또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제들, 논쟁들을 좀 하고 있는데, 통상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안도 있겠지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셨지만 세금 갖고 부동산 가격 잡는 거 그만하자,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돈이 풀리는데 부동산 가격 잡는 것 자체가 ABC에 안 맞는 이야기여서 그런 식의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금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잡겠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취지가 그 맥락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산 양극화 문제되면 그건 공정 과세 차원을 별도로 이야기할 거고,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제 세금이 주된 정책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문제인데요. 여기 좀 DTI도 그 질문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습니다. 이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그 경제 성장률 1.4% 나왔을 때가 있는데, 재작년에 그 중에 수출이 한 1.2인가 1.6이 나오고 내수는 0.2인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내수에 있어서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제일 많다. 그래서 부채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은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총량 관리가 80%까지 돼야 됩니다. 80%가 넘어가면 내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성장에 이제 전부 다 골목 삼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금융당국, 경제당국 입장에서는 이 고민이 좀 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실수요자들에게 수요가 전달될 거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인 총량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늘 금융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지점의 조율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국면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게 답이다 저희다 이럴 수 있지만 저희는 큰 흐름은 DSR만 좀 제대로 관철시키자. 나머지는 좀 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유연하게 좀 선택을 하고 총량 관리만 유지한다면 요 정도의 지침을 갖고 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 여름에 논쟁을 주로 했던 주제가 이 이슈였습니다. 지금 DTI 문제도 일률적으로 지금 푼다. DTI하고 DSR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은 연봉 중에서 원리급 상환을 1년에 40%, DSR 40%면 40%까지는 허용하는 거다. 그게 안 되면 못한다. 딱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은행이 심사해라. 근데 DSR만 좀 지켜달라. 요것만 하면 총량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목표로 은행부터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은행들이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은행들이 지금 연 한 60조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반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 속에서의 부담이 다 민간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 번뇌가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정책시장도 그렇고 금융위원도 다 똑같은 범위입니다. 저희도 당에서 비판하는 점이 이 지점에서, 그래서 지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는 어떨지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그 부분 유연하게 가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다만 큰 부분에서는 쉽게 막 바로 풀겠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또 대안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면 소통하고 갈 거다. 세 번째가 공급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아무튼 어떤 식으로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기본적인 공감돼 있고, 공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만 공급한다고 공급이 안 되는 것이라 실제 공급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를 좀 찾아서 공급을 하는, 한 개라도 진짜 공급을 해야 된다. 규모가 적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도 했던 것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LH랑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몇 가지 지금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하나씩 국토부와 관계해서 또는 서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계해서 고민들 좀 별도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판받은 것도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급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똑같이 가계부채 이야기지만 PF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그때 9월달쯤인가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고 김진태 지사가 2천억 정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우리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을 했습니다. 되게 큰 규모잖아요. 2천억짜리를 50조를 넣어갖고 진압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PF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PF라고 하는 게 부동산 새로운 프로젝트 인허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PF를 정리해야 새로운 인허가가 되는데 그때부터 PF가 다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인허가도 많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인허가 멈추는데 그 후유증이 22년, 23년, 24년도 공급에 대한 인허가 돼야 지금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되는데 그때 안 됐던 후유증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무튼 몇 개라도 공급을 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좀 저희들끼리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제 갑자기 와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조조위원회가 많이 말씀 나누고 또 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원래는 예정된 시간이 지금 4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또 현장에 질문을 좀 우리가 많이 듣고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된 사전에 준비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택, 윤영한, 김영주 세 분의 이제 질문을 저희가 받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플로에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성택 회장님이신가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 송파울 지역위원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잠시 후성 1, 2, 3차 재건축 조합 대의원입니다. 임성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준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